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특검과 태블릿 PC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의로운 변호사, 그리고 앞서 싸우는 인파이트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앞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앞에 나서다 보니까 이제 정 맞는 변호사. 정을 많이 맞았습니다. 예. 지금 맡고 몸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상처가 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약간 이제 제가 당내에서 약간 쓴소리 아니면은 강경파. 그렇게 제가 원래 성격 보시면 알지만 네네. 강경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그렇게 소문나 있더라고요. 네. 외모는 그래도 저희 굉장히 좀 스마트하시고 네. 귀공자처럼 이렇게 생기셨는데. 완전 촌놈이에요. 제가 촌놈이세요? 네,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5, 6학년 때부터 네네. 경운기로 바깥로 다니고 소로 바깥로 다니고 이랬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경운기도 운전할 줄 아세요? 당연하죠. 완전 시골이에요. 아,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네네. 돼지띠인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제주도 아니세요? 제주도 중산간. 중산간. 그러니까 중산간이 아시겠지만 이제 4.3 때가 다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소개된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한 딱 그때 5km 이상이 소개됐잖아요. 네네. 그쯤에 딱 걸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한 80년대까지는 완전히 이제 버려진 땅이었죠. 그러니까 도로도 안 나고 버스도 하루에 두세 번 올까 말까. 수도 전기 당연히 없고. 근데 사실은 그때 학교로 제가 이제 들어간 학교가 6회 됐는데 학교 지어준 것도 제일교포. 네네. 마을회관 지어준 것도 제일교포. 그다음에 도로를 넣어준 것도 제일교포.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니까 전두환 때까지는 완전 정권에서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하면서 웬만한 데는 다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도로도 거의 아스팔트 포장되고 이랬는데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저는 이제 열악한 건 잘 몰랐고 나중에 이제 서울 하고 봐서야 좀 알았죠. 발전된 곳을 보고서 이제. 그렇죠. 집안에 4.3 유족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마을 위아래 마을 합치면은 한 300호 정도 되는데 그때 네. 희생된 분이 한 180분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딱 나이 기준으로 잘라서 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몇 사람 빼고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그때 그렇죠. 4.3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북촌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그런 마을이 되게 많아요. 네. 가시리 우리 이제 어머니 고향이 가시리인데 가시리도 그렇고 우리 마을 토산이거든요. 거기도 네. 음력 11월 18일, 19일 날은 제사집이 아닌 데가 없을 정도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한 해비치 백사장. 해비치 백사장. 거기에서 이제 다 그렇게 됐거든요. 집단 학살이 그렇죠. 이루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80년대까지는 거의 그냥 밭에 안매장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80년대 묘소도 못 썼어요? 그렇죠. 묘소도 네. 못 쓸 정도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80년대 한 중후반 약간 사회적으로 유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그냥 밭에 네. 그냥 밭 옆에 그냥 평장으로 묻어뒀다가 네. 8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되면서 그때야 이제 유골 수습해가지고 새로 공부를 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일단 연좌제라는 게 있었고 연좌제 있으면 공무원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본인은 연좌제 대상이 아니었죠? 저는 사실은 없어졌죠, 그때는 없어질 때였는데 우리 형 같은 경우 이제 군대 장교로 갈 때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때문에. 이제 사망 신고 같은 게 네. 48년에 돌아갔는데 48년에 신고된 분이 많지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아서 대부분 60년대 병으로 지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신고는 돼 있지만 네.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니면 이렇게 보증 서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인후보증, 연대보증 서주고. 그렇죠. 연대보증 서주고 해서 공무원이 가거나 아니면 이럴 때 군 장교를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죠. 그게 그래도 우리 형이 8호학번이니까 한 90년대 초였거든요. 그때가. 네. 그때까지도 그런 게 유지되고 있었죠. 좀 보기하고 다르게 이 아픈 현대사가 가족들 사이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통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 4.3 유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태블릿 PC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은데 변희재 대표가 이제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이야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연결고리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면서 이제 좀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저도 뭐 변희재 대표랑 방송 여러 번 해봤고 했는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항상 그런 스탠스였어요. 아니 이미 사면도 됐고 다 나왔는 사면 나왔다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렇죠. 그거를 언급할 필요가 있냐. 네. 근데 변희재 대표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선물 받은 게 올해 2월 책 나오자마자 선물 받았거든요. 1월 달에 네. 받았는데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요하게 최근에 이제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 제기하는 측면은 분명히 재판에도 다퉈졌던 얘기예요. 아, 재판에서도 다퉈졌나요? 다퉜던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태블릿 PC를 가입한 사람이 김한수 행정관이고 네. 돈 낸 것도 김한수가 본인 이름으로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이름으로 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태블릿 PC 주인이 누구냐 이게 네네.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네네. 결국은 검찰은 최순실 최서원권으로 본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누구냐 변희재 대표는 그게 아니다. 네네. 김한수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검찰은 계속 최순실 거다 그랬고 근데 최순실은 내 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재판에서 끝났잖아요. 네. 끝나니까 이제 최순실이 이거 돌려달라 하고 있잖아요. 태블릿. 내 거 이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 돌려줘. 아, 그렇지. 돌려줘. 내가 왜 돌려달라 그러겠어요? 내가 돌려도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포렌식 다시 해가지고 이게 내 거 아닌 걸 밝히겠다. 그럼 내가 이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라고 있느냐? 안 돌려주고 있어. 네네.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이게 주인 없는 거다. 그때 이제 JTBC 기자가 그 블루케이 사무실 가서 그냥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주물이다. 당신이 썼던 건 맞지만 당신 소유자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당신 재판 과정에서 누누이 당신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제 돌려달라 그러느냐. 아, 그럼 역으로 하면은 검찰 이야기도 또 안 맞죠. 검찰 얘기 안 이게 맞죠. 최순실 거고 이게 증거라고 했으면은 그렇지. 최순실 게 돼야 되잖아요. 검찰 이야기로서는. 그럼 줘야지. 원래 줘야죠. 예. 원래는 왜냐하면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 만약에 증거가 될까 이러면 이거 몰수를 하잖아요. 네네. 뭐 돈이라든가 몰수를 하는데 이거는 몰수도 안 됐어요. 태블릿이. 네네.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 원래 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1심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겼어요. 아, 반환 소송에 네.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원래 검찰에서는 계속 이게 태블릿이 최순실 거다. 최순실 거다. 최순실이 사용했던 거다. 이게 다 최순실이 그 연설문도 받은 거고 뭐 다 사진도 있고 이메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순실 거라고 했는데 막상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사용자는 최순실인데 소유자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김한수가 가입했고 김한수가 돈 내고 이랬기 때문에 소유자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김한수가 가입했잖아요. 이게 2012년에 가입한 거거든요. 2012년 선거 때. 네네. 근데 이거를 가입해서 그 박근혜 비서관 중에 해병대 출신인데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름이 네. 뭐더라?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최소한한테 줬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김한수는 법정에 나와서 그랬거든요. 나 그때 준 다음에 네. 한 번도 나 본 적 없다. 이게 네. 발견된 건 2016년이잖아요. 네. 4년이 지난 후에 이게 어찌 보면 그 블루케이 그 책상에서 나온 건데 그때까지는 자기 본 적도 없다. 요금만 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도 이게 누구 거냐가 최대 쟁점이었어요. 최대 쟁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 아니면 거기서 나온 것들도 다 왜냐하면 김한수는 청와대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논설문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무슨 뭐 국무회의 자료 이런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을 일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 그때도 근데 계속 요금을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 대표 얘기처럼 아니 가입도 처음에 김한수 명의로 했고 그다음에 요금도 계속 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변희재 대표가 계속 소송하는 것처럼 SK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결국 네네. SK 텔레콤에 가입한 거니까 네네. 그 가입자 그 이름을 가입한 거 보면 서명들이 좀 안 맞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근데 법원에서는 아무튼 최순실 걸로 보긴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그 JTBC 기자가 그 더 블루케이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 관리인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태블릿 CP를 갖고 오는 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갖고 왔거든요. 절도인데. 그렇죠, 절도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조금 깨름직하니까 모르겠지만 이틀날 가서 그걸 다시 넣고 왔어요. 네. 넣고 왔다가
다시 들고 왔거든요. 네. 그때도 그 관리인한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주인인지 네. 알고. 네. 그리고 사실은 JTBC 기자는 남의 집에 가서 갔다가 그냥 갖다 준 거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는 이거는 주거침입 절도 네. 다 해당이 돼요. 원래는 네. 네. 원래는 해당이 돼. 네. 맞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형사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보는데, 근데 요거에 이 태블릿 PC 반환 사건에서는 판사가 어떻게 봤냐면 그 문제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절도행위로 봤구나. 절도라고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한수가 그 보좌관한테 주고 보좌관이 최선한테 준 거는 증여다. 증여다. 그 증여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최순실한테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리고 블루케이 책상에 놔두고 갔는데 그때 책상 안에는 태블릿 PC만 있던 게 아니고 네. 계약서도 있었고 무슨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무슨 뭐 다른 문서들이 있었는데 자산이 될 만한 그렇죠. 것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의미 있는 서류들이 많았는데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거를 버리고 간 게 아니고 그 네. 건물 주인한테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라는 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맡겨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소유권은 WK한테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가세요 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네. 들어가는 거하고 물건 갖고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건 앞에 가서 구경하세요 하는 거고, 그럼 이거 최소한 그 관리인한테 태블릿 PC 갖고 간다는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얘기 안 하고 갖고 오면 그건 절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은 안 돼요. 허가받고 들어간 거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형사재판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본 거예요. 증거 능력 인정하고.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제가 또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렇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최순실 씨를 좀 아는 지인들 이야기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작동해서 뭔가 일을 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이 태블릿 PC도 12년 선거 때 이제 김한수 보좌관이 사서 줬다는 건데, 네. 근데 14년 몇 월까지인가만 쓰고 그 이후로는 쓴 흔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 최순실 씨가 한두 번 썼다라는 증거는 이제 그 형사법정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뭐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뭐 보냅니다. 문자가 보면은 그 태블릿 PC 안에 그 연설문이 들어간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썼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에. 근데 이거를 사실은 보통 우리가 뭐 이 소유를 따지기 애매한 게, 네. 우리가 뭐 선거라든지 정치 뭐 캠프 이런 데 보면 막 쓰지. 막 쓰잖아요. 네. 여러 사람 쓰잖아요. 네.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할 때 누구를 딱 특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네. 현근택이 쓰는 PC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는 누구 건지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선거 캠프라든지 아니면 정무적으로 쓰는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매할 때가 많아요. 민주연구원에 네. 김용 부위원장 책상도 없고 컴퓨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쓰는 거는 최순실 씨가 한두 번 썼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최순실 거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최순실이고 네. 돈도 최순실이 내고 이걸 항상 뭐 갖고 다녔다. 그러면 맞잖아요. 네. 근데 가입자도 다르고 돈 낸 사람도 다르고, 근데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맞춰보는 게 동선을 맞춰볼 거 아니에요. 핸드폰 네, 동선이나 요거 동선이나 맞춰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태블릿 PC로 뭔가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로그인 해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거기서 네, 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보니까 그 이제 김한수가 나중에 청와대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최순실 통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최순실이 추천해 줬겠죠. 네, 추천해 줬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한수가 증언한 것 같아. 네가 뭐 태블릿 PC 구입해 줬다며? 뭐 이런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입해 준 건 맞잖아요. 네네. 그거를 뭐 최순실 씨가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가입할 줄도 모르고 그런 행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해줬다라는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전달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아까처럼 이게 네. 정당하게 수집이 됐느냐, 결국은 위법하게 수집된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법하게 그 수집한 증거는 증거물로 인정이 안 없죠.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그냥 남이 사무실에 가서 들고 온 거잖아요. 네네. 들고 와서 그냥 낸 거잖아요. 네. 냈으면 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도 영장 받아가지고 네네.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냥 받은 거 제출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거를 좀 보완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도 받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소지는 JTBC 기자지만 어쨌든 보관하고 있던 건 더 블루K잖아요. 그럼 더 네. 블루K를 상대로 해서 그거를 압수영장을 받든지 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당한데 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게 워낙 큰 사건이고 이걸 만약에 증거능력 인정 안 하면 아마 이 사실은 죄는 얼마 안 커요. 그 공무상 비밀 거기 연설문이나 뭐 인사자료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국정에 사인이 개입했다라는 그거예요. 증거잖아요. 맞아요. 네. 법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만 실제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다 배우 조정했냐 그거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중요한 됐던 근거가 거죠. 됐죠. 형법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죄는 아닌데. 그렇죠.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그 비밀 내용도 보면 그런 거예요. 무슨 드레스텐 선언 뭐 미리 알려준 거,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뭐 인사 내용 알려준 거, 뭐 이런 거라서 네. 아주 뭐 큰 뭐 영업 뭐 중요한 비밀은 아닌데 어쨌든 트리거가 됐던 건 맞죠. 여론상에서 트리거가 됐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오래 갈 수 없으니까 네.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하면은 탄핵은 무효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수십 가지 죄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뇌물이었잖아요. 뇌물죄였죠. 그렇죠. 네. 뇌물 뭐 어쨌든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엘리엇이 소송한 게 딱 그거잖아요. 네. 합병하는데 제일모직이랑 네.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합병 비율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잖아요. 국민연금에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다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어쨌든 미르재단 이런 데다 있던 거라서 직권남용이나 뇌물이 되게 큰 거죠.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사실은 태블릿 PC는 하나의 뭐 계기는 됐지만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만약에 문제가 뭐 증거 능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예요. 조작이라는 거는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쟁점이 사실은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조작됐느냐 여기 세 가지를 다퉜는데 누구 거냐에 제일 치열하게 다퉜죠. 증거 능력도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는 이게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정에서는 이게 중간에 뭔가 오염될 가능성. 그렇지. 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첨가되거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전자기기 압수수색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하고 바로 봉인하고 뭘 받아요. 뒤에 뭐 시리얼 넘버를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JTBC 기자가 한번 갖고 왔다가 한 번 넣어놨다가 한 번 갖고 왔다가 며칠 있다가 냈잖아요. 네. 요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국과수에 보내가지고 검증해 보니까 그 사이에 만진 사람은 없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위험성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조작이라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소유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법적 다툼이 됐어요. 결론을 내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변희재 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뭐 가장 큰 건가 결국 가입했느냐, 돈을 누가 냈느냐, 그다음에 뭐 실제로 사용했느냐 이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뭐 다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뭐 탄핵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남은 임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미 끝났고 사면도 받았고 네네. 사실은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제가 보기에 최순실 씨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내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돌려달라 하고 막 이제 어찌 보면 막 그렇게 세게 나갔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들리는 소문에 비하면 뭐 사면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면 이거를 그전에는 이게 막 조작이다 아니면 이걸 내 거다 돌려달라 막 이러다가 이거를 접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최순실 씨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이 현 정권 실세들과 부딪혀가지고 전면 부정해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느니 적당히 내가 죄가 있지만은 사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를 수 있죠. 이미 사면 되겠죠. 이미 근데 이게 이 태블릿이 결정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태블릿은 아까 얘기한 공무상 비밀 누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또 그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된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뭐 무효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본인 거라 그랬고 그게 만약에 정말 자기가 사용 안 한 거면 아까 얘기처럼 요걸 만약에 돌려받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돌려받아서 내가 포렌식해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서 재심해서 무죄 받겠다 이러면 검찰은 죽어도 안 돌려주죠.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난한 싸움이거든요. 재심이 되려면 이게 결국은
증거가 위조되거나 이거를 밝혀야 돼요. 법적으로. 네, 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밝히겠어요? 돌려받아도 네, 네. 이 증거가 조작돼서 이 조작한 사람들이 유죄 처벌을 받고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위증이 되거나. 근데 결국은 그 결정도 누가 해요? 검찰이 하는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 어차피 재수사를 해도 검찰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걸 민주당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송영길 대표와 변희재 씨가 이야기하는 논리의 연관선상은 뭐가 있냐면은 그때도 조작되었듯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라든가 그리고 또 민주당을 향한 수사들도 증거 조작의 의혹이 있다. 늘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은 항상 부딪혔던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는 수사 잘한다고 박수 치다가 네, 네. 지금은 조작사라고 얘기하느냐. 변희재 대표 논리가 항상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변희재 대표는 이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16년 때부터 조작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촛불광장 모인 사람들은 아니라 그랬던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검찰의 태세를 똑 봐오면 우리 한명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예전에 쭉 보면 검찰의 이런 행태는 똑같거든요. 네네. 그때도 불러서 다 뭐 면담하고 말 맞추고 하고 지금도 뭐 김용 정진상 사건도 똑같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도 보면 다 불러서 소환해서 기록 안 남기고 말 맞춰놓고 나중에 법정에 가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네. 법정에서 말이 안 맞으면 또 소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말 맞추고 또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특수수사에. 그럼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딱 국정농단 사건만 딱 정의로운 검사 수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과거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변희재 대표 논리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건 저도 숙이 가요. 숙이 가고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대표도 일단 본인이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왜 이 얘기 할 필요 있냐 있지만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얘기가 저도 태블릿 PC 자체가 100% 조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사는 어떤 그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 증거 수집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저는 다르다고 보긴 해요. 근데 변희재 대표는 같다고 보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돈 받은 건 없다. 미르라든지 K의 그냥 제3자 뇌물 아니냐. 경제 공동체 얘기한 것 아니냐.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은 대기업의 목을 비튼 거잖아요. 당시 현안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의 변화를 줬죠. 그렇죠. 합병 문제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안, 안전법 수초에 나오는 현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들어주는 대가였단 말이죠. 네네. 맞잖아요. 그걸로 대가성이 연결이 되죠. 삼성도 돈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SK도 돈을 낸 거고 롯데도 그다음에 무슨 뭐죠? 면세점 이런 게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게 실제로 또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뭐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딱 증거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8억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사실 기소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말밖에 없거든. 네네. 녹취록이 말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걸 해주면 이걸 뭐 준다든지 그런 게 물증이 나온 게 없잖아요.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장동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도 안 됐지만 428억 약정한 거랑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서 뭐 재벌들한테 돈 받은 거랑 같은 선상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 저는 반대. 예를 들자면 성남 FC 문제도 그렇고 이제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르 재단은 최순실 거예요. 개인 거예요. 개인 그렇죠. 건데 성남 FC는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공기업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예를 들자면 성남시에 기부받은 거 이런 것도 성남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받은 것과 사기관이 받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네. 맞아요. 그 성남 네. FC가 제3자 뇌물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신상진 시장이 구단주잖아요. 네, 어쨌든 네, 시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공기업.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축구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알지만 뭐 성남 1호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막 우승하고 막 그때 황의조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는데 이게 뭐 통일교 재단이다 보니까 막 그 교회에서 반대하죠. 통일교 막 휘청거렸잖아요. 또 그 그렇죠. 문선명 네, 돌아가시고 네. 그러면 휘청거리고 이러면서 이게 뭐 부천에서 산다느니 막 여기서 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게 반대했거든요. 남아 달라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구단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몇십억씩 들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시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업 유치해서 그걸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업 유치한 이 성남 사람들 제가 요즘 성남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 성남이 이제 30년 먹고 산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벤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두산도 그럼요. 그때 본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국가로 내지만 지방
법인세에 달린 지방세가 10% 정도를 내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력 창출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기업 유치한 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어쨌든 그걸 제3자 뇌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제3자 뇌물이 되려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가 아닌 정진상 내세워 가지고 정진상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여기다가 돈을 기부를 하든지 그렇죠. 넣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제3자 시장 뇌물이 그만둬도 이제 그 구단주를 계속 해야죠. 아,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제3자 뇌물이 그렇죠. 되는 거지.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다들 뭐 이 얘기 왜 꺼내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 지금 얘기하니까 뭐 지금 수사 관계자나 이분들도 뭐 버럭다 하고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송영길 대표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 아니냐. 괜히 꺼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그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이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였고 지금 검사는 굉장히 그러면 야당 수사는 그러면 그렇죠. 뭐 조작이냐 이런 왜냐하면 식의 비판을 검찰의 받죠. 논리가 그거예요. 옛날엔 박수 치다가 그렇지, 그렇지. 왜 이제 욕하느냐. 내가 깜짝 놀란 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그 검사 그렇죠. 저도 앞에 있었거든요. 네. 검사가 그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국정농단 수사할 때 우리 보고 박수 치지 않았냐. 네.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지금 탄압한다고 그러느냐. 네. 그 얘기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딱 당직자들하고 마주쳤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검찰의 논리는 딱 그거예요. 네. 당신들이 옛날에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잘한다 공정한 검사라고 하다가 왜 이제 와서 탄압이라 그러느냐.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린 거냐. 이 얘기 했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수사 절차상의 문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증거 능력의 문제나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장이라는 문제는 좀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요. 송영길 대표와 변희재 대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하겠죠. 상황이야 두 사람은. 변희재 대표도 어쨌든 이제 보석으로 나왔지만 여기 걸려 있는 거고 송영길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사람은 뭐 당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희재 대표 입장에서는 이 송영길이라는 큰 이제 무기를 얻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변희재 대표 맨날 그러잖아요. 법사위원 3명만 있으면 한 달 내로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어디 방송에 오면 아마 의원들 얘기하는 잘 안 되나 보더라고. 김남국, 뭐 김영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좀 이제 터부시하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수사가 지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지 2달 넘었는데 부르지도 않고 검찰 수사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걸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인데 저는 뭐 검찰 수사를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보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막 무도한 검찰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의로운 검찰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무도한 검찰이 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그들의 논리는 똑같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찬성했는 사람들 정계은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검찰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저께 우리 또 추미애 대표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신 그만둬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이 있고 같이 그만두자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 가서 한 4-5시간 농성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 결론이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당신 그만둬라. 지금 뭐 선거도 앞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정리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 것 같고 검찰이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어쨌든 검찰 공화국이 탄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조금씩 어찌 보면 뭐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뭐 국정농단 수사는 했으니까 그래도 뭐 요거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까지 와서 정권 뺏긴 거죠. 정권 뺏긴 거잖아요. 검찰한테 찬탈당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민주당은 이 태블릿 PC에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거는 근데 당에서 당론을 정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태블릿 PC와 별개로 탄핵은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정당했다. 라고 이 정도 정리하는 수준이면 뭐 되지 저는 그 않을까요? 정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이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 약간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왜냐하면 될 수가 없죠. 언급하고 이미.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네. 뭐 언급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깊이 있는 토론은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책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은 판결문에도 분명히 이제 이 태블릿 PC 소유 관계라든지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 가지고 뭐 한번 복귀하고 토론은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현근택 변호사는 이제 증거 수집, 태블릿 PC의 소유주 문제, 그다음에 증거 수집의 문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죠? 이제 조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완벽하게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요 정도는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뭔가 인위적인 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조작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까 말씀처럼 뭐 그런 뭐 오염.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봐요.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최순실 거라고 했으면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장시호 TPC도 마찬가지고 장시호 네네. 태블릿도 마찬가지 똑같이 재판하고 있거든요. 네네. 안 주고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검찰이 우리는 정당해. 우리 정당하고 다 수사했으니까 재판 끝났으니까 가져가. 라고 얘기하면 끝나.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줬는데 예를 들어서 왜냐면 그대로 복사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갖고 가서 뭔가 조작을 하면 그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것도 안 줄라 그래.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왜 안 주지? 끝났는데? 그건 좀 그것도 다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황적인 의심인 거죠. 그렇죠. 아니 네.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끝났으면 줘야지. 그리고 이걸로 저분이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나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기록에 다 남으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그냥 끝나면 주는 게 맞는데 이걸 1심에서 졌단 말이죠, 검찰이? 네네. 그럼 주면 되잖아요. 항소했어 또.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네네.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 그 이해 안 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거의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하나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PC를 증거를 해서 윤석열의 출발점부터 허물어뜨려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뭐 다시 추스려 가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관계거든요. 그럼요. 국회의원 숫자에서 결론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검찰이 다시 양심적인 검찰이 일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걸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조작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이후에 인생 한 7, 8년이 다 조작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죠. 네. 검찰이 절대 그럴 리 없고요. 만약에 특검으로 간다 해도 네. 지금 뭐 결국은 특검으로 가도 특검으로 가도 검찰 출신들이 하는 검찰 거 아니에요. 출신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조차도 그게 안 믿을 수 돼요.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정권의 진퇴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뭐 현근택 변호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이제 안 섭섭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 여기 질문지 없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추미애 장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추미애 장관 변호사 하셨죠?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추미애 장관 변호사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치에 입문한 게 추미애 대표 때 네. 추미애 대표가 상근부대변 한번 해봐라 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추 그럼 대표님하고는 저기 친추야, 친명이야? 친추, 친명 다 되는 거죠? 추미애 대표 때문에 정치 들어온 건 맞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때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하고 있는데 뭐 아들 문제도 어쨌든 그런 인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뭐 좀 가깝게 지내고 그다음에 또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네네. 당에서도 다 하면은 이제 시끄러운 문제 다 개입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보통 그때도 막 어찌 보면 막 조국 장관 다음이었기 때문에 나도 물어보면 야 왜 그거 하려 그래 하지 마, 다 손해만 못 가야 되는데 얘기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때 들어보니까 아니 군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갔어. 그리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팠어. 근데 보통 저도 군대에서 뭐 생활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이제 장교를 있을 때문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막 아프고 네네. 이러면 막 군대에서 치료하지 말고 나가서 치료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이제 병가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죠. 군대에서 아파가지고 사제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끌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또 그 부대 입장에서 나은 게 왜냐하면 군대에서 치료하다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군대 병원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군의관들이기 때문에 인턴 내지들이잖아. 군의관들이잖아요. 예, 인턴 내지들하고 군의관들이기 전문의 때문에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일단 군대 안 간 것도 아니고 갔고 예.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아팠고 수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수술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뭐 전화로 연장했다는 건데 아니 저도 사실은 급한 일 있으면 예전에 저도 중대장 할 때 보면은 급한 일 있으면 전화로 하고 연장해주고 나중에 서류 받고 하거든요. 네네. 나중에 사유서 같은 건데 갖고 오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집 휴가 중에 돌아있어. 그럼 그러면 일단 출발하는 거야. 휴가증은 나중에 발급. 나 그렇죠. 그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난 대한민국에 그렇게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안 일단 갔잖아. 복귀해가지고 신고하고 영수증 휴가증을 끊고 다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군대도 안 그런데 거긴 카투사예요. 카투사는 미군 부대랑 같이 움직이는 데인데. 더 편한데지. 그렇죠. 왜냐하면 퇴근 후에 일과 후에는 쉬고 네네. 주말에는 또 외출이 자유롭고 네네. 그리고 휴가도 약간 비교적 자유로운 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생각해도 그게 가능한데 그거 안 된다고 팍팍 우기시더라고 사람들이. 왔다 가서 휴가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 전화로 연장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들어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생각해서 했던 건데 추 대표님이 사실은 언론에는 이 얘기를 처음 했지만 예전에 사석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럼 같이 그만두든가 같이 그만두든가 해야지. 이렇게 그만 놔두면 아니 윤석열은 자기는 정당성을 이어받는 거고 추 대표는 자기가 징계 내린 어쨌든 책임자인데 자기는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얘기 들어보면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그때 맞아요. 동반 사퇴를 그렇죠. 했어야 돼요. 했으면 그럼요. 다 해결됐지.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지. 다 해결됐는데 추 대표 보고는 나가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 자리 놔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가 보기에 징계는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은 정당성 인정받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과한 거고. 과한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한 달 후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네. 이래버렸거든. 그런 그리고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종북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 평화 종전선언 얘기했다고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전선언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예요. 맞잖아요. 네. 종전선언 못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남북 열심히 간의 평화 문제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문제 삼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는 남북 제재 풀어달라는 거, 유엔 제재 풀어달라는 거, 종전선언 추진했던 거 이거를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한마디 해야 돼요.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야 돼 분명히. 선 넘었다라고 네. 얘기해야 돼요. 물론 문재인 그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막 기자회견 하는 거 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평화를 추진했던 이거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서운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그만하고 네. 자 여기에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실명 검역 안 하셔도 돼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메신저는 누구였을까? 윤석열 총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 받았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떠들니 간에 중요한 분이 와서 자리 지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아요? 뭐 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정철은 아닙니다. 양정철 그래요? 아닙니다. 양정철 아닙니다. 네. 양정철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양정철 아닙니다. 제가 그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철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돌아보면 저는 이제 추 대표님하고 뭐 어쨌든 좀 뭐 가까이 지내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이랬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 그 얘기 그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결정적인 우리가 뭐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대선 같이 치렀지만 뭐 대장동 사건 그 나왔을 때 법인카드 나왔을 때 뭐 결정적인 수비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쨌든 치고 나가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었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와 추미애 장관이 사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조국 장관 수사 때도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못하나?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잖아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도 뭐 검찰이 저런가 보다 하는데 추 장관 사건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동반 사퇴 정도는 정무적으로 제가 보기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되게 추 장관님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본인. 그 손자가 귀엽다 하니까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격이 된 게 정권 초창기부터 그 울산시청 하명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그거 쇼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청와대가 국가 안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통보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받아줬단 말이야. 같이 쇼를 한 거야. 청와대도 쇼를 하고 검찰도 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윤석열 검찰이 습관 들여진 거죠. 와 이렇게 쇼하는 거 대통령이 다 받아주네? 좀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때도 이미 저는 뭐 문재인 정부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하는 수준 내에서 내가 정치 이벤트를 해서 좀 그 국민적인 몸집을 키워야 되겠다. 그랬을 기획이 있었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조금씩 다가가니까 조금씩 다가가면서 아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 하는 순간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끊을 때 끊어야 되거든요. 끊을 때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리가 좀 실패한 1차선이 조국 장관 때. 그렇죠. 그때 동반사태 시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 때 동반사태 시키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국회에 왔을 때 총장 탄핵을 하든가. 그렇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안일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어제 인터뷰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자꾸 얘기 죄송한데 이제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다. 그냥 당에서 지금 물러가라, 조용히 물러나라고 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워낙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요 말 직접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안 있죠. 하시고 저는 메신저가 했을 거라고 봐요. 비서실장이 했을 수도 있고. 메신저 왜냐면 발언이니까. 그때도 보면 이제 비서실장 통해서 연락 받고 이거 진짠가 하고 확인하러 갔다는 얘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 이제 징계 이거를 서류 가서 들고. 서류 들고 이제 확인 받으러 간 건데 그거는 이제 원래 전자로 해도 되는 거고. 장관이 안 들고 가도 돼. 안 들고 가도 되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네. 진위가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진짜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 답답한 이야기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또 진- 검찰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네. 끝냅시다.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그렇죠. 기각됐습니다. 이게 예상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그림이죠.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곽상도 시즌 2예요. 곽상도도 이제 알선 수재였는데 비슷한 거였는데 이게 그때도 쟁점이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직무 관련성. 곽상도는 뭐였냐면 그래도 곽상도는 이게 원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국은 대장동을 하긴 했어요. 먹었지. 네. 먹었잖아요. 네. 근데 곽상도는 그때 관여한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어쨌든 깨질 뻔했는데 나중에 살려줬다. 그런 게 이제 대가 관계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무죄됐잖아요. 네네. 근데 박영수는 우리은행. 우리은행 사실은 처음에 시도만 하다가 입찰 못 받은 컨소시엄. 못 받았어. 안 됐단 말이에요. 성사되지 않은 컨소시엄. 성사도 안 됐어.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은행은 컨소시엄이 먹었잖아요. 네. 먹은데도 지금 대가성이 없다고 한 거야. 에? 우리은행은 되지도 않았잖아. 네네.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나중에 잘 되면 뭐 200억 준다 그랬다. 이제 김만배 진술했다는 건데 그런 얘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곽상도 된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무죄인데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어떻게 유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그 3억 변협 회장 선거 때 자금대 이거는 그러면은 대가성이 아예 없는 이게 거라고 똑같아요. 본 거죠, 큰 틀에서 보면 200억 주기로 했고 그중에 50억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서 사후적으로 준 게 이제 3억. 그 다음에 또 5억은 뭐 무슨 뭐 대출 그 보증성과 뭐 끊어주는 거 했다는 건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이게 그때 이 당시에 이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알선 수재거든요. 알선 수재는 뭐냐면 변호사였으니까 아니 변호사 직위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은행 의장. 이사 예. 아니, 이사회 의장인데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 직원들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해요. 그게 알선수재죄예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예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대출 브로커 막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출해도. 시기가 안 맞다고 하던데 이때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박영수는? 근데 의장이었던 거 맞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의장이라는 건 의사회에 그냥 주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빠져나가는 건 그 이번에 그 기각 사회도 보면 직무와 관련된 건 조금 불명하다.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거나 네네. 뭐 지점장이면은 맞는데 집행권자가 이사회 아니다. 그렇지. 집행권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중요한 어떤 건 하는 거지 실물적인 건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그럼 빠져나간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알선해주고 돈 받는 것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곽상도 집행은 빠져나간 행정부하고 게 지방자치정부에서 하지 국회에서는 집행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곽상도 결국은 빠져나간 것도 그거잖아요. 선서 시험에 내가 영향 행사한 거 그 직원들도 나와서 별로 영향 없었습니다. 정상적 왜냐면 자기들도 그 영향력 받았다 하는 순간 자기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서리대로 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다. 주제가 예를 들자면은 딸이 그 8억인가 빌렸는가요? 그 빌린 거. 빌린 거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친인척 회사에 그렇죠. 저 분양 대행 사업을 준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그 저기 제3자 뇌물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이 박영수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보세요. 처음에 막 곽상도 무죄 나고 처음에 이제 55 클럽 6명 중에 곽상도 아들만 문제 했잖아요. 기소했잖아요. 1심에도 네. 무죄가 났잖아요.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특검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어요. 네네. 그때야 바로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야. 1년 반 만에. 그동안 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특검 막으려고 수사했는데. 대장동이 밝혀진 이후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데 박영수가 만약에 뭘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다면은 충분히 그 시간 여유가 생겨버렸네요.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 박영수와 윤석열 관계는 부산저축은행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맞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박영수가 해주고 봐줬다라는 게 시작이거든. 네. 그 시드머니 1,100억도 거기서 시작이고. 사실은 그거에 대장동이 시작이에요. 처음에 땅 네. 살 때 그 돈이니까. 근데 그 대출을 해준 게 어쨌든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봐줬고. 그다음에 박영수 그때 관여했고. 박영수 김만배가 그때 뭐그 그러니까 전화만 하고 알아 한 네. 거고. 근데 나중에 수원지검에 구속되고 했는데 그게 시작인데 사실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하고 3억 합쳐서 8억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본류가 아니에요. 본류가 아니다. 예. 본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검법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물타기 해버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수사 안 하잖아요. 50억 지금 클럽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지금 선거 때 나왔으니까 1년 반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근데 재밌는 게 언론이나 이들 보면 이게 이제 김만배 진술에서 나온 거잖아요. 200억 주기로 했다는 거. 네네. 그다음에 누구냐 남욱도 얘기하고 김만배랑 그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뭐 428억 약정서 나올 때는 뭐 유동규 얘기 안 해요. 네. 유동규 얘기 한마디 하면 뭐 엄청나게 쓰고 다 뭐 사실이냐 뭐 진실이냐 막 끄떡들다가 여기 김만배 얘기나 이 남욱 얘기는 이거 별로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을 바꿨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점이 있죠. 되게 늦었고 시기도 너무.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역으로 보면 이런 측면이 생기지 않나요? 박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정당성을 얻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1번 너무 늦다 수사가. 너무 늦다. 맞잖아요. 이게 지금 기자들이 대장동 수사할 때마다 물어봐요. 55 클럽 언제 수사합니까? 열심히 지금 할 겁니다. 언제 합니까? 할 겁니다. 맨날 그랬잖아요. 곽상도 50억은 안 하면 아마 그 당시에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어떻게 났죠. 50억 퇴직금 받았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해? 그렇죠. 근데 이거 1심에서 무죄 나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검찰 편이라 봐주는 거냐 하니까 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각되면 또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국회에서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야 검사 출신들은 그냥 결국은 무죄 나거나 영장 기각되거나 다 봐주네. 하필이면 다 검사 출신들이고 다 뭐 50억 100억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문제 있죠. 딸 돈 빌렸다는 거 10억인가 그렇고 아파트 분양받은 거 그다음에 그전에 한것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다 없어지고 뭐 요거 이상한 거 남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겨우 했다가 안 됐다고 지금 하느냐라고 그러면 다른 50억 클럽들도 다 물건을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특검의 명분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현근택 변호사나 좀 이렇게 우리 민환 변호사들 몇 명을 붙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야. 계속해서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걸 할 만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당에. 왜냐면 지금 당의 그 검찰 독재 대응 있죠, 특위가 있죠. 있죠. 근데 예. 왜 미적미적해요, 뭐가? 근데 대부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당 뭐 대표라든지 의원들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이제 반응을 하는데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여기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수비만 하고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죠. 원래 공격수시잖아요. 아니 저 원래 공격수도 안 해요. 공격수 같은데 느낌. 아니에요. 저 아주 순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되게 조금 강성으로 소문나서 그렇지 네. 전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현근택 변호사하고 주요한 이 법률적인 논쟁들을 한번 다투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저기 본인 근황 좀 이야기해 보시죠. 요즘
성남 일단 중원 변호사 사무실을 성남 법원 앞으로 옮겨갔고요. 법원 앞에 예, 네, 예전에 네. 이재명 대표 있던 사무실 바로 옆에. 네. 네. 예, 뭐 거기가 기운을 성남 받나요? 중앙. 다니면 얘기 많이 해요. 네. 또 이제 옆에 금강식당이라도 있거든요. 거기 식당에 대박 식당이라도 있더니 거기 가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 단골이 했다 그러더라고. 가면은 뭐 예전에 와서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거기 성남 지역 자체가 이재명 대표 숨결이 다 묻어 있는 데예요. 시민 모임도 그렇고 뭐 무슨 참여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 시립병원이 어찌 보면 만드는 게 그 정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2004년 시작이었는데 그 시민운동하면서 정치권에 처음에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걸로 구속도 됐었고 이랬는데 음. 지금도 이 병원 만들어 놓고 이거를 위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우고 있어요. 아. 지금 신상진 시장이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서울대병원을 위탁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다니면 다 예전에 재명아, 재명이 오빠 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우리 재명이 오빠, 뭐 우리 재명이가 뭐 네. 그러니까 이변이라는 사람도 많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원구에서 보니까 네. 그 공장 다니고 학교 다닐 때까지는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되고 나서 89년인가 딱 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변이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 이변이죠. 말은 예. 이변. 예. 제일 많이 부르는 건 이변. 이변. 예, 그 다음에 재명이. 재명이. 우리 재명이. 예. 그다음에 좀 어리신 분들 재명이 오빠. 예. 그나마 조금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장. 예. 이 정도예요. 우리는 이제 이 지사 이 대표잖아요. 그렇게 네.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분들 이렇게 만나면 옛날 뭐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뭐 그렇게 술을 또 잘 먹었다 그러더라고 또. 본인도 잘 드시잖아요. 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 먹고 뭐 이랬다는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 재밌어요. 그 현근택 변호사를 둘러싼 그 소문 중에 하나 예. 이해찬 전 총리의 사위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근거 없죠? 근거 없어요. 아, 제가 그런 분들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아유 제가 그러면 이 대표님 하실 때 제가 어디 한 자리 가지 않겠어요. 이러고 있겠으니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해찬 대표님 때 제가 이제 뭐 당에도 좀 있었지만 왜 그래 소문인지 전영욱 씨인가가 요즘 뭐 암 걸리신 분이 예, 닮았다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면 닮았다 그러는데 사위가 닮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위도 뭐 비슷한 음식을 그런가? 계속 먹거나 이러면 그래서- 닮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해찬 대표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사위가 있긴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네. 우리 거기는 이 씨고 네. 우리 집사람은 신 씨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인천에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라는 분은 네. 송영길 그렇죠, 전 그렇죠. 대표의 처제다. 또 처제다. 이런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제,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무슨 성씨는 모르겠지만. 아, 그 저기 사모님이 남씨예요. 아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소문이 그거는 그래도 돌아가고. 연관성이 있네. 남씨면 남씨 흔하지 않잖아요. 아, 근데 뭐 그것도 좀 완전 전혀 아, 근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거기 지금 윤모 의원하고 경쟁 관계시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막 이렇게 뭐 수박 때문에 뭐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요즘 네. 이제 제가 수박 먹을 때마다 눈치 봐요. 이거 어떡하지? 찍히면 어떡하지? 몰래 먹고 집에서나 먹고. 네. 제가 수박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제가 음력으로 6월 11일생이고 양력으로 8월 1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름이 딱 생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되게 시골이고 못 살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생일 때마다 항상 수박을 한 통씩 사오셨어요. 아. 냉장고 막 없을 때도. 네, 네, 그럼 네. 이제 항상 생일 때마다 수박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디 가서나 이제 수박 먹고 이러는데 요즘은 수박도 마음대로 못 먹겠어. 수박 먹을 때마다 눈치 봐요. 식당 저도 가서도. 사실 수박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수박 네. 매니아예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네. 수박, 배 이런 시원한 그 과일 좋아하는데 어디 눈치가 보여서 못 먹겠어.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는 SNS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옆에 막 당에서 야 뭐 너무 심하다 야 좀 자제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마 이제 그 수박 먹는 사진 올린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당내 당분간은 같이 경선했던 사람 보고 범죄자라고 뒤집어 씌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수박 먹는 것도 이제 좀 못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과 시원한 수박 같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 번씩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